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프랑스 왕정과 관련된 이제 그 발전 과정을 좀 얘기할게요. 자, 그 전에 이제 위그 카페가 이제 그 카페 왕조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위그 카페 이후에 이제 몇 명의 이제 뭐 노베르 2세라든지 앙리 1세, 필립 1세 이런 왕들이 있는데 이런 왕들은 그냥 건너뛰고 필립 1세 정도 이제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왕들만 이제 보면서 진행을 할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프랑스 내용 볼게요. 프랑스에서는 전형적인 봉건적 정치 체제가 형성되어 영국의 노르망 왕조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의 카페 왕조는 매우 미약한 상태에서 출발했다. 필립스 왕권은 왕년 내 소제후들까지조차도 미치지 못했고, 다음 누이 6세는 그 당시 고통스러운 투쟁을 통해서 왕령 내의 소재를 굴복시키고 유력한 대제후인 아키테곤과 프랑드 백의 신종을 얻으면서 비로소 왕권 발전에 기초를 닦았다. 그래서 이 누이 6세하고 이 누이 7세는 공통적으로 뭐냐면 그 혼인관계라든지 영토 병합을 통해서 왕령을 확대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이 왕권의 약화를 좀 탈피하려고 노력했던 왕이거든요. 대체적으로 성공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누이 6세는 그 혼테크 측면에서 이 누이 7세를 죽기 전에 누구하고 결혼시켰냐면 이 아키테공의 상속녀였던 엘레노아하고 결혼시켰어요. 자, 그 아키테 지역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요쪽 지역이에요. 예. 여기가 상당히 보르도나 뭐 이런 지역 이런 걸 포함된 그 지역인데 이 지역이 이제 그 당시 포도주 산지였거든요. 상당히 경제적으로 또 풍요한 지역이었고, 그러니까 이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야. 그래서 그 당시 엘레노아가 그 외동딸이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시키면서 이 땅을 이제 단순히 왕령지도 이제 흡수 통합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레노아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누이치스하고 엘레노아가 이제 결혼했는데 이 사람은 그 둘 사이에 딸만 있었어. 이 딸이죠. 자, 딸만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아들이 중요하잖아. 종건 시대 때. 왜냐면 아들이 있어야지 계속 왕위를 상속할 수 있잖아요. 아들 생산하지 못한 거야. 그래서 결국 이혼하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엘레나는 누구하고 결혼했죠? 헨리 2세하고 결혼했죠. 그래서 이제 헨리 2세가 원래 프랑스 왕령이었던 이 땅을 음, 자기가 이제 꿀꺽 먹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프랑스 영국 왕실로 이렇게 편입을 시켜버린 거야. 영국 영토로.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누이 칠세 구에도 두 번째 혼인에서 왕자를 얻지 못하고 세 번째 왕비를 통해서 필립을 얻었어요. 필립을.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왕비를 통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외척이죠. 프랑스의 매우 유력한 대제였던 상파뉴 및 블루왕비과 남매 관계를 맺게 되어 그 당시 마음 약한 누이 칠세는 강한 천황들을 지배 그 하면서 그 왕권에 의한 튼튼한 울타리를 마련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뒤에 나와서 프랑스 왕권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것은 루이 칠세를 계승한 필립 2세 존원왕이죠. 예. 자, 필립 2세는 정책 방향이 뭐냐면 두 가지 방향에서 이제 볼 수가 있죠. 첫 번째로는 이 사람은 이제 봉건제 틀 안에서 아직 봉건제를 완전히 벗어날 수 없죠. 이쪽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던 거야. 이 사람의 정책 방향은. 두 번째로는 그 당시에 이제 프랑스 내에 잉글랜드 영토가 있죠. 잉글랜드 영지. 잉글랜드 영지를 어, 왕영지로 편입을 시키려고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부빈 전투, 뭐 이런 전투들을 이제 하고 그랬죠. 자, 읽어보죠. 그 프랑스 그의 주된 목적은 영국 세력을 프랑스에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게 그렇게 쉽지 않았는데, 자, 그 이제 상대는 이제 리처드 사자왕이죠. 요건 앞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처드 사정하고 잠깐 이제 그 리처드가 왕이 되기 전에 그 왕자의 난 때 잠깐 협력은 했지만 일단 근본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어떤 갈등 문제가 계속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폭발돼서 3차 수자군 전쟁 때 성지로 향하는 도중에 계속 싸우면서 했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먼저 귀국을 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먼저 귀국한 이유가 뭐냐면 리처드가 이제 3차 수자군 전쟁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그 리처드가 통치하고 있던 영역 노르만딩이죠. 지도에 보면 여기를 먹으려고 했던 거야. 여기요. 요 지역을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죠. 예. 왜냐면 그 당시 이제 교황이 어떤 그 명령을 내렸냐면 십자군에 참여한 영토는 제후들이 먹지 마라. 이런 식의 이제 뭐냐면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결국은 잘 안 됐고 그러다가 이제 영국과 리처드가 성제 귀국한 도중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오스트리아 공격에 사로잡혀갖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황제에게 막대한 복목을 지불해서 석방을 했고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했는데 이때 이제 살아있을 때는 그 리처드 살아있을 때는 이제 뭐냐면 그 제대로 이제 그 영토를 확장하지 못했고요. 근데 재수 좋게도 리처드가 이제 죽게 돼요. 그래서 그 동생이었던 존 1세가 이제 등장하죠. 엄밀히 존 1세라고 붙일 필요 없는데 왜냐면 존은 그 후에 학자들 그 후에 사람들이 그 후에 망대이 존이라는 칭을 안 써요. 예, 너무 무능하기 때문에 보통 앞에 2세, 3세 이런 식으로 붙인 이유가 그 앞에 선조들의 어떤 업적이나 이런 것들 영광을 좀 기르고자 이렇게 붙였는데 이 존이라는 사람은 하도 무능하기 때문에 그 후에 왕들은 존 2세, 존 3세 이렇게 이제 붙이지 않죠. 하여튼 그 다음에 계승을 했어. 자, 이게 이제 필립에게 이제 기회도 다가왔는데 그 기회는 뭐냐면 그 영국 왕이 존이 신하였던 그 당시 포아트 지방, 그러니까 프랑스 어떤 지방이죠. 소용주였던 그 누신앙의 약혼녀를 뺏었어요. 예. 그래서 이걸 왕비로 삼았다라는 진정이 들어온 거야. 민원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이제 그 민원을 처리하게 됐는데 자, 일단은 위기상 그이 프랑스 왕은 영국 왕보다 위잖아요. 영국 왕은 그 밑에 신하고 본토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너 문제 있다 하면서 조낭을 호출을 하죠. 자, 근데 조낭이 잘 듣겠어요? 예. 가지 않으니까 이제 넌 이건 본건적 뭐냐면 계약을 위반했다. 내 명령을 듣지 않았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딴지를 걸어가지고 너의 땅을 뺏겠다 하면서 그 당시 프랑스 내 영기를 몰수하는 선을 해요. 그리고 국가의 실천을 옮기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필립은 노르망디, 메인, 안중, 뚜레이를 회복하고 그다음에 그 영국에 영향력이 있었던 포와트 지역의 제후들의 신종을 받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조낭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생지였던 조카였던 독일 황제 오토 4세와 동맹을 맺고 필립을 공격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오토의 독일군이 북부 프랑스의 부비노, 네. 부비노 또는 이게 포기법이 책마다 좀 다르다고요. 음. 서강에서는 이제 서강자에서는 부배, 아니 부빈 전투 또는 어떤 좀 부배 이렇게 있는데 똑같은 이제 그 전투인데 포기법만 좀 다를 뿐이고요. 자, 하여튼 폐함으로써 영국왕의 수준이 있는 아키테 가스코노 기에네 해안 지역만 않게 됐다. 영국 수준은 그러니까 이제 지도에서 보시면 앞에서 이제 노란색 그 부분이 영국 왕통이었죠. 근데 여기가 이제 뭐냐면 쫙 없어지고 후회 때까지 이렇게 없어지고 이제 여기 남부 지역만 남아 있는 거야. 남부 지역. 자, 요 남부 지역만 남았고 요거는 언제 뺏겼냐? 나중에 100년 전쟁 끝난 후에 뺏겼죠. 예, 요 지역은 그래서 이제 역토가 많이 이제 뭐냐면 상실됐죠. 그래서 이제 존을 뭐라고 부르냐면 뭐 많은 영토를 상실했다. 이걸 실지왕이라고 해요. 예, 실지왕.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불려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자, 그래갖고 이제 해안 지역만 남게 되고요. 자, 이래서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가업이었던 영국 왕의 그 영토를 몰수하는 걸 나름대로 이제 정책 달성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죠. 예문과 함께 이제 그 필립 2세라는 사람을 물어보는 그 기출문제 나왔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또 중앙집권하죠. 그 봉건제 틀 안에서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정책들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관리를 이제 지방간을 파견하고 그렇게 했는데 여기부터는 중앙집권 강화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중앙집권 강화 내용은 필립 2세를 시작해서 그 후에 이제 성 루이 9세, 필립 4세 하면서 순차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자, 일단 이 내용을 읽어보면요. 자, 노르망디인가 메인, 앙주, 뚜레이의 획득은 프랑스 왕권의 발전에서 획기적인 전진이었다. 자, 일단 왕실 수입은 약 4배로 증가했고요. 왜냐하면 노른자 땅을 이제 다 얻게 되니까. 그리고 이보다 앞서 이제 왕비의 상속군으로 아르투아 백령도 얻었고, 그다음에 필립의 명령으로 왕령은 강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대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필립은 그 바이하고 스네사를 이제 파견했어. 이게 둘 다 지방 행정관인데 이들이 공통적으로 뭐냐면 대부분 이제 그 지역 내 파견된 지역 내에서 뭘 관장하냐면 관할 구역에서 왕권을 대항하고요. 그다음에 사법적 행동, 사법 행위와 국왕의 어떤 수입을 관장을 해요. 얘네들은 출신 자체가 어떤 출신이냐면 시민 계급이야. 그 기존에 봉건 제후들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왕의 명령과 이해관계를 되게 충실히 따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나 세네사는 비슷비슷한데 업무는 근데 이제 세네사는 좀 약간 달라요. 요거는 약간 이제 더 플러스 되는 측면인데 이 세네사는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배치하냐면 바이는 좀 안정된 지역에 이제 배치된 지방 관리를 얘기하고 이 세네사는 분쟁이 있는 지역, 적대적인 지역 요거에 이제 배치를 시켜.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좀 군사적 업무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시민계급 출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요거는 세네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계급 출신보다는 성주나 기사 출신들이 많아요. 군사적 역할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왕의 관료 조직 그러니까 지방 행정을 이제 형성하고 그다음에 관료 조직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방 행정을 통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바이는 그의 관할구역 바이아즈라는 곳에서 왕권을 대항하고 사법과 국왕의 수익 간장했다. 특이할 만한 것은 그들의 귀족이 아닌 시민계급 출신이에요. 왕으로부터 봉급을 받고 따라서 왕의 명령과 이해관계에 충실한 관리였다. 자, 세네살도 바위와 대동소이 아니면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이런 업무도 같이 하고 그 되게 적대적인 지역에 인접에 배치되기 때문에 그 소규모 전투 능력이 갖춰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주나 기사 출신을 주로 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세네살과 달리 바위와 달리 세네살은 그 당시 성주 기사 출신이 많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바이나 세네사는 다 같이 지방행정장관으로서 직무 수행에 있어 보조자로 이제 필요했고, 그래야 점차 그 수요가 늘어나면서 상당한 규모의 국왕의 관료 조직이 형성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볼게요. 서강자 125페이지 볼게요. 자, 필립 2세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미약한 왕권을 강화시킨 것은 존 필립 2세였고 필립 2세는 잉글랜드 왕 프랑스의 영지 중에 노르망디, 메인, 앙주, 뚜레를 점령했고요. 존 왕은 조카인 독일 왕제 오토 4세와 동맹했고 필리프를 공격했지만 1241년 7월에 부빈 전투, 이 전투는 꼭 외워두셔야겠죠. 부빈, 부베, 그 다음에 이제 서강에서는 부비노 했는데 포기상의 문제점이 나와 있어요. 예전에 얘기했지만 서양사 같은 경우는 포기법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갖고
그 책마다 포기법 좀 다르고 번역하는 과정의 용어 풀이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해 줄 때는 기본서 내용이 있는 내용들 그냥 중심으로 해갖고 포기법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그의 수중에는 아케 때 가스코노 기의 해안 제목은 남게 되었다. 부빈의 승리는 이 부빈의 승리의 의미가 나오죠. 왕권 중심으로 프랑스를 정치를 통합시켰다. 그래서 부빈의 승리 의미가 석에 없는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필리핀은 수복된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서 바이와 셰네살을 파견했다. 이렇게 지방행정관을 창설을 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다시 독일로 넘어가죠. 이게 이제 석의 구성이 좀 약간 지금 문제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데 한나라 역사 쭉 설명하면 괜찮은데 왔다 갔다 해. 뭐 영국도 이제 설명했다가 이제 있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좀 그래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영국, 프랑스 뭐 각각 이제 개별서 이제 좀 이렇게 묶어서 좀 기술했으면 좋은데 왔다 갔다 했으니까 혼란이 있더라고. 예. 자, 하여튼 독일과 교황의 대립보죠. 다시 이제 독일사 넘어가는 거야. 자, 독일사 이제 보는데 앞에서 이제 독일사를 뭘 설명했냐면 그 당시 이제 살레는 왕조까지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살레는 왕조가 이제 있다가 그 뭐냐면 다시 이제 뭐냐면 살레는 왕조의 활동이 끊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개의 가문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때 이제 두 개의 가문이 누가 싸우냐면 이 벨페 공가하고 그다음에 호헨슈타트 공가야. 여기 공가라는 것은 예전에 부족장들 있죠. 부족장 지방 가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하여튼 이 가문이 대립을 했어. 그래서 결국에는 누가 이제 이겼냐? 이게 이제 후엔슈테르 가문이 이겼죠. 그래서 프로드 1세부터 후엔슈테르 조가 형성이 돼요. 그런데 이 가문이 대립을 할 때 또 이게 이제 이탈리아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교황파인 겔프파, 황제파인 기베리파가 또 대립을 하게 돼요. 예. 하여튼 그 당시에 독일하고 이탈리아는 서로 연결돼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독일의 정치적 문제가 항상 이탈리아와 영향을 미쳐. 예. 그래서 이거는 독일 황제가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그랬죠.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오는데 프리드리히 1세를 볼게요. 프리드리히 1세. 이 사람은 독일에서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기. 이 사람은 프리드 1세라고 하고 일명 이제 뭐라고 하냐면 또 별칭은 또 알려지는 바르바르샤라고 하죠. 그 사람의 초상을 보면 붉은 수염으로 이제 묘사했거든요. 붉은 수염을 이제 달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런 게 되게 많은데 붉은 수염의 의미가 바르바르샤야.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후에 이제 독일 민족주의 상징이 됐고 그 후에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죠. 하도 유명하니까. 예. 그래서 뭐 7명의 왕이 이제 등장을 했죠. 자, 참고로 이 바도바도샤는 그 당시 2차 세계대전 때 러시아를 이제 침공할 때, 소련 침공할 때 진격 명령이 이 바도바도샤였어. 하여튼 시틀러가 되게 존경했던 인물 중에 한 명이 프리든 1세라고 해요. 자, 이 프리든 1세는 국내에서 막강한 적대세였던 벨페강의 하이니 사자공을 그러니까 충돌 회피하는 대신에 대제후들의 이제 뭐냐면 영진에서 자유재단권 인정을 대신 황제의 신종을 요구하고 소제후나 귀족들을 대제후 신하를 만들어서 독일 봉건 제도를 조직을 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프리든 1세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독일 문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어디 이탈리아 문제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전에 그 제후들의 기득권 이런 것들을 이제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했고 이탈리아에 이제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했죠. 이 프리든 1세뿐만 아니라 그 손자였던 프리든 2세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호헨슈테이트 왕조는 약간 전제 뭐랄까 독일 더보다는 이탈리아에 관심이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 앞에 있는 오토 왕조도 그렇고 예, 작센 왕조도 비슷하죠. 오토 왕조 그러니까 작센 왕조도 그 비슷한 경향을 보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독일의 봉건지스를 확립한 프리드리히는 혼인을 통해서 부르그드 왕국을 접수하고, 부르그드 왕국은 이제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했냐면 오늘날 뭐 스위스나 뭐 그 부근 요 정도에 위치한 왕조예요. 야, 그다음에 이제 이탈리아에 진출해서 롬바디아에서 황제권 회복을 나섰다. 왜냐하면 노마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거쳐야 할 곳이 이제 롬바디아라는 거죠. 롬바디아 평원 부근. 여기가 이제 북이탈리아 부분이야. 북이탈리아. 그래서 이탈리아의 좀 지도를 보면 여기가 교황령이잖아요. 롬바디아가 이쪽 부분에 있어. 네. 그리고 여기가 북쪽이고 롬바디아 거쳐서 이 중이탈리아 이렇게 있고, 여기 거쳐갖고 교황령을 이렇게 들어가서 있고, 남이탈리아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길 거쳐야지 교황령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롬바디아 평원을 거쳐야지. 그래서 이제 롬바디아에서는 귀족과 상인, 도시 상인들이 연합하여 황제의 대관을 경하고 있는 주교 정치 권력을 박탈하고, 그래서 이 꼬문운동의 이제 내용이죠. 예, 꼬문을 이제 형성했던데요. 이때는. 자, 황제 이탈리아 진출은 필연적으로 교황과의 충돌을 이제 초래했고, 왜냐 교황이 입장할 때는 롬바디아 뚫리면 곧바로 이제 자기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밀라노에서 반황제파의 봉기가 실패한 계기로 롬바디아 도시동맹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도시동맹을 만들고 나서 황제군을 네나노에서 결파를 하죠. 예. 결국에는 이제 할 수 없이 프리드리히는 롬바디아 여러 도시들과 이제 평화를 맺고, 대지 유기가 안 되니까 여기 북쪽을 이제 우회해가지고 롬바디아 평화공에서 중부 이탈리아까지 이제 진출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중부 이탈리아를 확장한 동시에, 그리고 이제 여기 시칠리아가 있었죠. 자, 시칠리아는 이제 여기 노르만 계통의 왕조가 있었어요. 이쪽 두 개의 왕조가 있었죠. 양 시칠리아 왕조. 그래서 이제 시칠리아와 이제 친선을 맺어. 그래서 그 당시 이제 황태자 비를 황태자 비라는 것은 이제 프리드리히 2세를 이제 얘기를 하죠. 예. 프리드리히 2세가 아니라 그 아버지네.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데, 그 아버지들과 그 뭐냐면 그 거기에 있는 제후의 딸을 결혼을 시켜. 예. 그래갖고 일종의 혼테크했다고 보시면 돼요. 혼테크를. 그래서 이제 제후의 딸이 아니라 실제로 숙모네요. 숙모의 딸을 맞아갖고 이제 일종 결혼을 시켜요. 예.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뭐냐면 그 시체형이 죽으면 이 아들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콘스탄스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될 수 있겠죠. 예. 땅이 시칠리아가 결국에 이칠리아가 나중에 독일 영토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독일 호헨슈테인파이 영토로 넘어가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계속 읽어볼게요. 호인의 후계자들은 교황과의 대립을 회피하고 중부 이탈리아와 부르군주의 수입을 이용해 독일의 왕권 강화와 중앙 집권 도망을 들고 있었으나 그들은 이 길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안타깝죠. 어디에 몰빵을 했죠? 이탈리아 정치에 몰빵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집권적인 통일 국가를 발전을 봉쇄켰다. 예. 그래서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왕들은 어떻게든 왕권 강화해서 중앙 집권을 하려고 했는데 얘네들은 딴 방향 나갔던 거지. 예. 그래서 이제 본진에는 관심 없고 저쪽 바깥에 이탈리아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야. 자, 후에는 1세는 십자군 전쟁 중에 성질 항하던 중 소아시아 익사하자, 그 소아시아에서 익사하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그 아들인 하이니 6세가 제일 오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시칠리아 왕의 후계자가 없이 사망하자 왕비가 이제 누구라고 했어요? 시칠리아 왕의 숙모 콘스탄티나였죠. 그러니까 이제 이 땅은 내 땅이다 하면서 그 당시 시칠리아 왕국의 주요 지치에 독일인 갈리를 배치해요. 그래서 이제 일단 그는 독일, 불군도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지배자가 되어 이를 근거해서 지배 중에 지배를 꿈꿨었다. 그 이를 이제 착수하기 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하인이 6세가 일찍이 이제 젊었을 때 사망했다 보니까 그 아들이 이제 뭐냐면 뒤에 이제 프로드 2세였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어리니까 왕이 이제 황제에 오를 수 없잖아요. 작가 이제 벨페강의 오토가 그 영국의 리처드 왕의 후원을 받고 왕위에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양가의 이제 대립과 갈등이 다시 불을 붙였고요. 자, 이때 이제 때마치 누가 등장해? 이노세트 3세가 등장했던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그 당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사람은 유도의 모든 군주가 자기 밑으로 들어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어떤 정치 권력을 확대시키려고 했어요. 자, 처음에 이제 오토가 이제 즉위할 때 이 오토를 지지해 줬어. 왜냐면 이 오토가 이제 무슨 약속을 했냐면 시칠리아를 교황에 주겠다 약속을 했는데 오토가 이제 즉위하고 나서 그걸 안 지켰거든. 그래서 파문하고 그때 이제 좀 성장하고 있었던 프리드는 지지를 하죠. 그래서 이제 또 앞에서 얘기한 좀 프랑스의 필립 2세의 이혼 문제에 개입돼서 첫 번째 왕국을 다시 맞이하게 하고 영국 왕 존과 캔터베리 대주교 임명 문제를 대입할 때 파문을 시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굴복을 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노센트 3세 그 3세 이제 그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노센트 3세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나태는 공예가 있죠. 그래서 카톨릭 기본적인 교리를 확인하고 교회 도덕적 개혁과 교회 내부 행정의 향상에도 실력이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읽었으니까 건너뛸게요. 요거는 서강자 내용을 좀 참조를 해주세요. 네. 여기 좀 자세히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프레드링 2세가 이제 교황의 지지를 받고 일단 황제가 되었어요. 근데 이 프레드링 2세가 처음에는 교황에게 좀 알랑알랑했는데 막상 이제 황제가 되니까 그 약속을 제대로 안 지켰죠. 네, 그리고 밑보는 행동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노센트 3세한테 파문에 처해져. 네. 그리고 십자군 가했더니 막 미리적 미적을 해가지고 했다가 간신히 이제 가고 타협하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완전 더 밑보인 상태였어요. 네. 하여튼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외가 쪽이 시칠리아 쪽이야. 네. 그래서 또 이슬람 문화에 젖어 있는 시칠리아 궁전에서 자는데 왜냐면 시칠리아가 예전에 이슬람의 한때 영역이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 신자였지만 그냥 신앙심도 별로 없었고 형식적이었고 성직자나 교황에 대한 존경할 마음도 없었다는 거. 하여튼 이 당시 이제 그레고리 9세가 이제 등장을 하자 또 프리든을 또 파문에 처하죠. 예.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이노세트가 3세가 파문에 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그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9세가 파문에 처했어요. 좀 수정해 주시고. 하여튼 이제 왜냐하면 아까 이제 그 파문에 처한 이유가 십자군 전쟁에 가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차 안 가고 막 길을 미루거든. 그러니까 이제 프리든이 파문을 처한 거야. 네, 어쩔 수 없이 끌려갔죠. 그래서 이제 6차 십자군이 시작되죠. 파문의 치안 황제가 그레고리 9세가 아니라 아니 프레디 저기 이노테스트 3세 이노키트 3세가 아니라 그레고리 9세 좀 수정해 주시고 시작할게요. 자, 하여튼 6차 십자군을 하중 이제 그 이 사람이 이제 좀 약간 타협하는데 좀 능하거든. 또 이슬람 세력하고 좀 친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 태수인 술탄과 태수가 이제 협약을 맺게 돼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확보해. 음. 그래서 잠시 요 지역을 확보한다고 앞에 이제 십자군 전쟁 강도갈 때 좀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나서 귀국해서 중부 이탈리아 영토를 침범해서 교황을 격파하고 멜핀 원정을 이제 내죠. 자, 이 멜핀 원정은 주로 이제 적용하는 대상이 어디냐면 시칠리아하고 중부 이탈리아 지역이야. 왜냐하면 시칠리아 중부 이탈리아 지역은 자기의 영역이거든요. 아까 이제 지도에서 좀 볼 수 있듯이 요 지역하고 다 보이네요. 예. 자, 요 지역하고 요 지역이죠. 예. 요 지역만 좀 붕 떴는데 그 롬바디아 평원. 그래도 이제 교황 입장할 때는 상당히 위기에 처했죠. 얘네들이 이제 앞뒤로 이제 뭐냐면 독일 영토가 있잖아요. 자, 하여튼 이 메피오 형장은 이 칠레와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중부 이탈리아를 해서 했는데 주요 내용은 뭐냐면 중앙 집권 강화야. 네, 중앙 집권 강화. 근데 이제 이탈리아에서는 중앙 집권 강화를 하는데 거꾸로 이게 또 이중적인 게 같은 해에 이제 있었던 그 독일 제후의 이익에 대한 헌장이 있어요. 독일 대상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중앙 집권이 아니라 지방 제후들을 인정해 주는 거야. 중앙 집권을 이제 거의 안 하고 얘네들은 지방 제후들을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탈리아를 완전히 장악해서 자기 영주 삼고
그냥 그 독일 같은 경우에 반기했다 보시면 돼요. 본질은 반기하고 다른 타제가 갖고 거기에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좀 약간 근데 이 멜필 현장이 요번에 시험문이 나왔죠. 요번에 기출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존의 이제 대원장, 조난 때 있었던 대원장과 비교해서 나왔어. 예. 자, 그래서 그 멜필 현장의 내용을 볼게요. 요거는 중부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관련된 내용이에요. 공공기족과 도시의 자치권을 대폭 축소하여 왕권을 절대하고 관료적인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황제가 임명한 지방행정관으로 하여금 지방의 사법과 행정을 관장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분제 위에도 소집했죠. 그는 또 산업을 장려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귀족 성직자 시민대표 구성하는 회의를 소집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탈리아에서 정치는 후에 이제 근대적 절대주의 군주들이 행했던 정책들과 비슷해요. 근데 앞에 언급한 것처럼 독일은 아니라고 했죠. 정반대 정책을 해요. 그래서 지방제후대의 실질적인 독립과 주권을 부여했다는 거. 봉건제도와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롬바디아 지역인데 이 롬바디아 지역은 실제로 여기는 아직까지 황제가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지역이야. 이 지역은 프레데리스가 여기를 확보하려고 했다가 개판 깨졌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또 이렇게 선언했죠. 롬바디아 병원도 멜피존전과 동일한 체제에 적용했다. 선언이에요. 네, 실제 지배하지는 못하면서. 자,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제 그 자기들도 여기에 점령당하면 이제 그 프레데리 2세의 영향력 안에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그들의 이제 지배를 받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롬바디아가 이 선언을 듣고 말도 안 된다 하면서 들고 일어나. 그래서 롬바디아들이 동맹을 맺고 롬바디아 동맹이죠. 그 당시 같은 위기에 이제 있는 이노세트 4세와 또 손을 잡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이노세트 3세는 4세는 포르 2세를 파문하고 롬바디아의 도시 동맹을 지원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두 번 파문만 하는데 그 앞에 있는 그 교황한테도 파문당하고 요때 또 파문당하고. 하여튼 그 도시 동맹을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그 롬바디아 평원은 그 할아버지처럼 지배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포이드니까 이제 2세가 죽게 돼요. 그 사망은 이제 실제적인 호헨슈테르파 감의 종말을 뜻하며 이하돌로 황제권 강의도 이제 사라졌다. 그 다음에 이제 푸르의 2세 아들이었던 코란드가 이제 사망을 하고 나서 한동안 황제가 없던 대공의 시대를 맺게 돼요. 자, 그래서 이 대공의 시대는 이제 있는데 이때 잠깐 합스부르크가의 누돌프가 황제로 선출되었는데 이 누돌프는 좀 약간 위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이렇게 그 교황에 대한 요구를 포기하면서 교황을 지지했으나 독일 내에서 왕권을 강화하거나 중앙 집권을 시도하지도 않았어요. 예, 비리비리 왕이었죠. 자, 하여튼 독일 지방 제후는 저마다 이제 연방 국가를 형성하고 나가서 그 도시들, 그러니까 여기는 자유도시들이에요. 자유도시는 자유를 위해서 도시동맹을 결성해서 어, 되었으며,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었다는 거. 자,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이지만, 자, 이때 이제 이것도 형성이 돼요. 이것도 이제 여기는 없네. 기사동맹도 형성돼요. 이 시기에. 예. 도시는 국가는 연방국가, 지방제도든 도시는 자유도시든 도시동맹. 또 한편 기사들은 자기들끼리 이제 기사동맹을 결성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뒤에 있네. 뒤에 있을 거예요. 뒤에. 예. 뒤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서양사 총론에 있는 내용이네요. 예. 그래서 도시동맹 같은 걸 이제 기사동맹 같은 걸 결성한다. 그러니까 중앙 집권화가 아니라 완전히 이제 분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각기 따로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대공의 시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황금 치서가 위해서 7명의 선제후들이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들이 황제를 뽑는 시스템이 되죠. 물론 예전에도 선거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선거제도는 뭐 세습제였다, 선거제가 아니었다 그게 아니라 예전에 황제들도 선거를 뽑았어요. 예, 선거를 뽑았고 다만 이제 이때 선거를 뽑는다고 해서 진짜 이제 선거를 뽑는 게 아니라 이미 딱 내정자가 있고 그걸 형식적으로 이제 인정해 주는 거야 선거로.
황금치소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이제 그때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여러 명이 아니라 7명 딱 고정을 시켜놨어. 7명 선집으로. 그래놓고 이제 황제를 이제 뽑는 건데, 물론 이것도 이제 내정제가 미리 정해놓고 세습제죠 일종의. 그리고 나서 선거로 인정해 주는 거야. 예, 형식적으로 그런 체제지만, 하여튼 이제 이 황금치서 공포하고 그래도 뭐 루셈부르크가 다시 정치를 장악하고 그다음에 합스부르크가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자, 요거는 뒤에 내용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다시 또 읽기도 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해 하여튼. 자, 하여튼 서강자 내용을 볼게요. 서강자 127페이지에서 내용을 볼게요. 자, 그래서 12, 13세기 때 이제 거기 밑에 보세요. 프랑스와 잉글랜드 봉건 왕조는 중앙 집권 국가로 가는 초속을 놓았다. 자, 그래서 왕은 봉건귀족을 제압하고 그들과 또 타협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달성했는데, 독일은 이와 다른 정치적 행보를 걸었다. 그 이유는 오토 왕조. 오토 왕조는 그 앞에 있는 이 오토 그 황제 있죠. 작센 왕조예요. 자, 작센 왕조로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치에 대한 간섭과 개입했다. 오토 왕조 때부터 시작된 이탈리아 정책은 교황과 충돌을 불가피했고, 황제파 교황파 간의 갈등은 전쟁은 독일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정치도 복잡하게 했다.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 안에서도 또 그 관련된 파벌들이 형성됐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황파인 게이프파와 황제파인 기베린파가 이제 대립을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작부터는 프레드 1세가 있어요. 프레드 1세는 그 당시 이 사람은 이제 그 지방 자기 문제보다는 주로 이탈리아 문제에 관심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남부 이탈리아에도 이제 뭐냐 관심을 가져서 그다음에 시치리아하고 결혼 동맹을 또 하고, 그다음에 룸바디아 지역까지 진출해서 네나노 전투에서 룸바디아 도시 동맹이 패하게 돼요. 평화협정을 맺게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이탈리아 정책을 포기하지 못하고 중부 이탈리아로 세력을 확장을 끼쳤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칠리아 왕국을 이제 뭐냐면 결혼 동맹을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하연의 6세가 이제 사망하고 나서 그 프레디 2세가 어린 나이 때문에 오토가 왕위에 올랐고, 그 다음에 이노케티우 3세 이제 뭐냐 지지로 다시 왕권을 이제 황제권 찾은 다음에 여기 어디에 집중해? 독일 문제보다는 이탈리아 문제에 집중했다, 이 사람도. 그래서 독일 정치는 대리인들에게 맡기고 제후에서 원하는 것을 기꺼이 들어줬다. 제후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 멋대로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독일 제후의 이익에 위한 헌장, 그래서 지방 제후에게 독립과 주권을 부여해주는 그런 조치를 취하죠. 1231년 독일의 제후의 이익을 헌장을 선포해 지방 제후들이 실제 독립과 주권을 부여했다는 거. 자,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교황과 충돌하게 되는데, 그는 중부 이탈리아를 침공한 교황을 격파한 후 시칠리아와 중부 이탈리아 통일국가 재편성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하는 과정에서 공포된 헌장이 메핀 헌장이라 했죠. 자, 황제는 롬바디아 도시들의 자치권을 제한하려고 했고, 자, 이에 맞서서 이제 롬바디아 도시들은 다시 동맹을 결성해서 저항했고, 교황 이노케티우 4세는 황제를 파문하고 동맹을 지원했다는 거. 자, 그 후에 이제 사망을 하고, 그래서 이제 프리드의 사망과 함께 오토 왕조와 호헨슈테르파 왕조의 강력한 황제권이 사라지게 되고, 독일 제후들은 독립된 정치 세력을 성장하면서 이러한 사람은 독일 통일국가의 발전을 지연시켰다. 자, 마찬가지로 이탈리아도 정치적 분열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넘어가 서양사 개론을 보죠. 자, 이제 또 이렇게 또 프랑스로 넘어가요. 네, 왔다 갔다 하죠. 예. 필립 2세 때 이제 나름대로 왕권을 이제 확대시키면서 기반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13세기 들어와서 이제 알비파들이 등장을 해. 이 알비파. 예. 그래서 알비파들이 등장하니까 그 당시 알비파 십자군 운동이 일어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요거 관련된 것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따로 이제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결과 이제 남부 프랑스의 강장 영령을 얻었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알비파가 이제 나오는데 이 알비파는 뒤에 있는데 이 알비파는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게 14년 기출문제 나왔을 거야. 아마 알비파 교리서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알비파하고 알도파를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기본 강의 내용에서 제가 이제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기본 강의 내용에서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남프랑스 이단 내용이죠. 남프랑스 지역은 되게 어느 지역이냐면 일단 개론서에 좀 보면 지도를 보면서 좀 얘기하죠. 예, 요쪽 지역이에요. 예, 요쪽 지역을 얘기해요. 요쪽 지역을. 예. 자, 요쪽 지역을 남프랑스 지역이라고 얘기해요. 대충. 이 지역이 예전 다운로드왔는데 알리파 십자군 이후에 이 지역이 완전히 뭐냐면 어, 왕령지역 편입이 됐죠. 이 지역이 이 지역의 얘기예요. 예, 이 지역.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자, 남프랑스 지역에서 이제 이단들이 등장했죠. 대표적인 이단이 이제 앞에서 언급한 알비파고 왈도파야. 왜 이단이 등장했냐면 그 당시 카톨릭들이 되게 부정부패가 많았어. 세속적 삶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걸 보니까 이게 좀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단들은 원시 기독교가 지향하는 청빈한 삶을 이제 상실했다면서 새로운 삶을 지향해야겠다. 원시 기독교적 어떤 삶을. 그래서 그 당시 스톤과 알비파, 왈도파가 이제 등장했는데 이 스톤들은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탁발신단 있죠. 탁발신단도 일종의 스톤인데 프란치스코파와 도미니코파는 인정받았는데 얘네들은 인정을 못 받았어.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정통 교리가 있는데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이단이라고 하지만 시민이 없는 사람들이 되게 이단이에요. 상대적 비주주들이 교회 내에서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주로 이제 고해 부정부가 심하고 이단에 간대한 제후가 많은 이 남프랑스 지역이 이제 형성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 그, 그 천빈과 금욕을 강조했다는 거. 왜냐 앞에 이제 그 사제들이 부정부패 빠지고 세속적 삶에 빠지다 보니까 그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것이잖아요. 천빈과 금욕을 강조했다는 게 특징이다. 자, 근데 이제 그 알비파하고 왈도파가 좀 약간 차이는 있어요. 알비파는 기독교 자체하지만 정통 기독교 교리를 부정을 해. 예. 그래서 그 기독교 교리 부정한 내용은 그 뭐냐면 그 뒤에 있으니까 좀 살펴보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왈도파 같은 경우에는 종전의 카톨릭이 기본주의 교리는 인정해요. 얘네들. 근데 당대 기독교가 그걸 계승하지 못했다고 주장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단은 찍혀버리는데 자, 알비파 내용을 볼게요. 먼저 알비파의 근거지가 이제 카타리 지역이 카타리파라고 해요. 또 별칭이 사상적 배경은 마니교, 복음일교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제 마니교의 영향을 받았어요. 이 마니교는 제가 이제 기타도 할 때도 좀 얘기하겠지만 세상을 이원적으로 나누죠. 성과 악으로 나누죠. 성과 악의 끊이면 투쟁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냐면 교리에도 많이 반영이 됐어요. 교리에도. 그래서 선이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거야. 그리고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거야. 이 세상을 정신과 물질로 이제 보고 결국에는 어딜 더 추구하냐,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물질적인 거는 배제하는 거죠. 자, 이게 교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면요, 이 교리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이원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논리를 보면 하나님과 이제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를 간장을 하고 그다음에 물질 세계인 어둠의 세계는 사탄이 강조하는 거야. 그래서 영혼은 전신은 선이 되고 물질은 악이라는 인식 안에 결국에는 세계는 빛의 세력과 어둠의 세력, 영혼과 물질 싸움은 싸움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은 육체에서 속박에서 벗어나, 그러니까 사탄이 만든 육체의 속박을 벗어나 그 하나님이 만든
정신을 구해내어 죽은 뒤 빛의 왕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제일 목적이고, 육체를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인간의 육체를 빌려 태어난다, 갱생했다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 크리스토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사자로 이제 보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띈 거다. 예. 그러니까 이제 사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을 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약간 이제 말이 좀 이상한데 얘네들 논리예요. 그 다음에 얘네들 물질적인 것들 다 부정을 하기 때문에 일단 그 빵과 포도주 들어간 성체성사 있죠. 네. 이런 것도 부정을 해. 왜냐하면 얘는 빵과 포도주 자체가 뭐예요? 이것도 물질로 구성돼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성체성사를 부정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사 일체수 해가지고 영세성사 같은 것들도 부정을 해요. 네. 왜냐하면 물을 이렇게 뿌리잖아. 이것도 물질이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카톨릭 중에 이단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냐면 염두에 두고 라틴 공리에서는 이런 것들을 인정해준다. 뭐 이렇게 이제 결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옥에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다시 태어났고 영원한 구원을 얻을 때까지 인간의 육신으로 계속 태어난다. 뭐 약간 그 인도의 윤회 사상과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독신 생활 강조 및 결혼 및 출산을 반대해요. 음. 근데 여기 주의할 건 뭐냐면, 이게 왜냐면 다 육체와 욕망과 관련된 거잖아. 이런 것들은. 왜냐면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그러면 얘는 어떻게 생산을 안 하면, 출산 안 하면 인류는 어떻게 유지돼? 현실성이 좀 없죠. 여기 단서가 있어. 이거는 누구만 지키는 거야? 성직자들만 지키는 거야. 그래서 있고, 천빈 생활을 강조하고 육식을 금지하고 기존의 교회 조직을 부정한다. 근데 이런 생활 태도는 주의할 거는, 이거는 뭐냐면 교회 조직자, 그러니까 그 알비파의 이제 성직자들만 적용된 거고, 일반 신도들은 적용이 안 돼요. 요거는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선설 거부하고요. 그래서 선설한 사회 결속이 개인과 개인을 묶어주는 선설 유지하는 시대에 상당히 위험스러운 생각을 라고 이제 하는데, 이 선설 거부도 보인다는 거. 근데 이제 카타르파는 이제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걸 적용하죠. 그대로 적용하면 좀 힘드니까 독신 생활과 금융 생활만 실행하고 사제기금만. 근데 이게 이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카톨릭 사제들과 비교해 볼 수 있잖아. 그때 카톨릭 사제들은 부정부패 빠지고 결혼도 하고 하는데 비교가 되잖아. 근데 일반 평시도 같은 경우에는 어, 거의 대부분 인정해줘요. 직업 선택의 자유나 가정을 유지하고 육식도 허용하는 등 자연생활이 가능하고, 다만 이제 얘들은 기성 기독교 충성을 거부하고 죽기 전에 서푼신만 받으면 곧바로 이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교리를 현실성에 적용했다. 그래서 사제계급과 평신도 분리해서 적용했다는 거. 그래서 교리 내용하고 교리가 어떻게 적용했는가,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왈도가 만든 피에로 왈도파가 있어요. 네. 이 왈도파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자기가 이단이 되고 싶어서 이단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이제 카톨릭 교도에 대해서 교리에는 인정해줬어요. 근데 기존의 카톨릭이 부정부패에 빠졌다면 비판을 하면서 찍힌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들어가면서 아예 카톨릭 교리 자체를 부정하고 이제 돼요. 초기 때는 이제 뭐냐면 인정하면서 있다가 나중에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죠. 얘네들 교리는 원시 기독교 사람을 이제 추구하는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르친 완벽한 기독교 생활의 실행을 목표로 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원을 인도하는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데 여기 신약에 명시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교회의 성사가 필요 없다. 교회 성사, 칠성사 안 받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 근데 천주교에서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사가 꼭 필요하거든. 그 교회나 거기서 하는 칠성사가 필요한데, 그거 성사 필요 없이 뭐냐면 곧바로 하늘나라 지켜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데, 나중에 신교들과 비슷한 생각을 해요. 예. 자, 하여튼 왈도파가 있었다. 그러면 이 이단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죠. 처음에는 이제 평화적인 방법을 택했어. 사절단을 파견해갖고 설득도 해보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무력 탄압을 선언하죠. 그래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 이노세트 3세와 필립 2세가 주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노세트 3세의 업적 중에 이 알비파 십자군 운동도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알비 십자군을 조직을 해. 그래서 이제 이때 주도한 시몽드 몽프인데, 그 앞에 영국의 그 외척 중에 시몽드 몽프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시몽드 몽프 이해도 열리고, 근데 이때 시몽드 몽프는
다른 사람이에요. 예,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가문이긴 한데 다른 사람이고, 하여튼 이때 이제 남프랑스 일대의 평정을 성공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이단을 보호했던 남부 프랑스 귀족세력이 파괴되고 이 땅에 다 왕령지도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종교재판소가 이제 설치돼. 그 이단자를 처벌하죠. 자, 그러면 영향은 요 남프랑스 일대가 일단은 이단이 상성돼서 이제 막 활성화됐잖아요. 탄압을 받았지만 그런 분위기가 학살이 계속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나중에 미군노 형성에 사상적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돼. 특히 앞에서 언급했던 왈도파 같은 견해들 보면 거의 뭐냐면 뒤에 기독교 그 개신교하고 비슷한 논리를 피거든요. 신교들의 논리하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관련된 내용을 한번 다시 또 서양사 개론에서 찾아서 보죠. 자, 중세를 통해서 이단파는 적지 않았으나 가장 큰 세력을 가졌던 것은 11세기 남부에 프랑스 알비를 중심으로 일어난 그 주변의 교세를 확장시킨 알비지와 파다. 알비지와 파, 뭐 알비파, 카타리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일명 카타리파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불렸으며 동방의 만이교의 영향을 받아 육체를 뭐냐면 제약시역이고 그다음 엄격한 금욕주의를 이제 강조를 하고 카톨릭의 성사를 배격했다. 예. 그래서 한편 왈도파는 이용의 빈자라고 하는 피터 왈도에 시작된 것으로 초기 교회의 단순한 복음 정도에 힘을 기울였으며 성직자의 부와 세속화의 교묘하게 비판했다. 그래서 남부 프랑스에서 이단파 교세가 확장되자 이노테스 3세, 이노케티르 3세는 알비지와 십자군, 알비파 십자군을 일으켜 이를 철저히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이 남쪽 지역, 랭그드와 프랑스 지역이 프랑스 왕조의 편입이 되죠. 예, 이 지역이. 이쪽 지역의 제후들이 그 뭐냐면 이단에 대해서 되게 간대해요. 뭐 자기는 이단은 아니었지만 이단에서 간대한 정책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알비파 십자군을 일으킬 때 얘네들도 깔끔히 정리를 해주죠. 자, 그래서 이제 프랑스 간의 남북 융합이 이루어졌다. 예. 그만큼 이제 왕정제에 편입되면서 왕정제에 확대되는 계기가 되죠. 여기가 필립 2세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왕정의 확대와 더불어 누이 9세가 있어요. 누이 9세. 그러니까 누이 9세는 그 앞에 이제 그 필립 2세 이후에 누이 8세가 있고 그다음에 누이 9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손자가 보시면 돼요. 누이 9세는 필립 2세 손자인 누이 9세라는데 이 사람은 그 앞에 이제 성왕이라고 붙일 만큼 도덕적으로 또 기독교 차원에서 상당히 깔끔한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왕권을 정의와 결합시켜서 정의의 이름으로 윤리적 차원으로 승화시켰던 사람이죠. 또 원래 이제 그 되게 보면 이제 도덕적 청결한 사람들이 무능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사람도 이제 뭐 그렇게 무능한 사람은 아니었어.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간대하고 신앙심이 있기 때문에 많은 존경을 받고 중세 잘 이상적인 그 뭐냐면 국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이 장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표기가 잘못됐죠. 장군이 군주죠. 군주는 아니었으나. 그게 맞죠? 왜냐면 누이는 장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의 정책도 그의 할아버지였던 필립 그 2세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서 중앙 집권화 정책을 하게 되죠. 자, 그 할아버지가 뭘 파견했다고 했죠? 필립 2세가 바이나 세네사를 파견했다고 했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얘네들이 이제 뭐냐면 지 멋대로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왜 멋대로 했냐면 이 바이나 세네사에게 이제 뭐냐면 파견할 때 공짜 파견한 게 아니죠. 그 대가를 줘야 될 거냐. 그때 봉투를 수여했어. 봉투를. 그러니까 돈을 준 게 아니라 봉투를 수여한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그 지역에 이제 통치자가 된 거죠. 예. 일종의 봉건 영주가 된 거야. 자, 원래는 이제 황제 그 관리로 파견했지만 실제 거의 준 봉건적 영주로 이제 되다 보니까 또 그 밑에 이제 그 이 사람이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얘네들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해서 감찰관을 파견해. 감찰관을. 그래서 감찰관을 파견해갖고 지방 행정관을 감독하고 지방민의 불편을 시정하는 편 왕령의 소송도 받아서 처리해요. 예.
그래서 이제 봉건 그 영주를 통치하는 그런 재판권을 침해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성왕 누이의 정의로운 공정함이 널리 알려지니까 왕의 재판에 대한 상소가 날로 증가됐고 파리의 항구적인 법정이었던 고등법원이 설치돼요. 예, 아마 이 고등법원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급 병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급 법원. 왕령지에 있는 그 법원과 그다음에 그 왕령지 밖에 있는 공건제후대 법원이죠. 요거에서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고등법원에 가서 이제 뭐냐면 재판을 하도록 한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근데 이 누이는 기독교적 윤리가 상당히 강했던 사람이죠. 십자군에 많이 참여하죠. 십자군에 두 번에 참여하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7차와 8차 십자군 운동을 주도를 하게 돼요. 결국에는 이제 7차 때는 십자군 포로가 되었고 그다음에 다시 8차 때 티니지를 공격했다가 거기에 병사를 하고 말죠. 자, 그다음에 필립 3세를 거쳐갖고 이제 필립 4세 때를 볼게요. 자, 필립 4세 때는 앞에서 이제 그 선조들이 했던 앞에 이제 그 필립 2세나 그 당시 또 필립 성누이에 했던 중앙 집권화 정책을 그대로 계승해서 완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랑스 왕권을 중심으로 중앙 집권은 더욱 강화했고요. 필립 4세는 이제 앞에서 그 할아버지죠. 예,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그 고등보호 기능과 조직을 더 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왕실 재정을 관장하기 위해서 회계원을 뒀어. 예, 회계원을 이제 창설을 보고 그 다음에 국왕의 자문을 응하는 왕실 평의회를 설치했죠. 이런 조직들을 했다, 조치를 했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행정기구를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종조의 바이와 세네샤 수도 증가돼서 왕권을 위존하는 관료제가 더 성장했다. 예. 그래서 이제 중앙 조직을 정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필립 4세에서 좀 눈여볼 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 사람들이 기출문이 나왔죠. 이번에 3부회를 소집했어. 3부회. 그래서 이제 신분제 위에 3부회 소집했는데 3부회 소집은 뒤에도 있겠지만 나오지만 이게 뭐냐면 보니파키우스 8세와의 그런 투쟁이죠. 그 당시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이제 왜 투쟁을 했냐 필립 4세가 성직자 가세권을 둘러싸고 투쟁을 했죠. 자, 이 성직자 가세권 문제 뒤에 좀 자세히 얘기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투쟁하는 과정에서 이게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받기 위해서 뭐냐면 3부에 설치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배후에는 그 경제적 배후에는 그 당시 사회경제 배경에는 도시 시민 계급의 성장, 근데 그들의 경제면뿐만 아니라 정치면도 비중 증대됐기 때문이고 하여튼 3부에는 성직자 귀족 자 제3신분이 세 신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초기에는 나름대로 강력한 왕권의 지지세력을 구시했으며 간습과 정통을 타파하고 왕권의 중앙직을 공헌했다. 예. 근데 이게 단서였죠. 초기에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네, 나중에는 뒤에 얘기했지만 삼보회가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어떤 발발이 되는 어떤 배경이 되죠. 삼보의 개체가 그래갖고 이제 프랑스 왕조, 브루보 왕조가 뒤집어 엎잖아요. 이건 뒤에 좀 얘기고 초창기 신분제 이후에는 이렇게 중앙 집권화 강화에 큰 공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있고 이디하여 밑에 볼게요. 이디하여부터는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그 당시 이제 뒤에 이제 그 앞에서 언급했던 누이 9세부터 필립 2세, 그다음 필립 4세 등등 중앙 집권화 정책에 대한 의미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중앙과 지방에서 중앙 집권적 관료 통치력이 발전하게 되었으며 관리들 대부분 노마법 훈련받은 법률가였으며 이 노마법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국왕은 절대권을 가지고 왕권을 통치하기 위해서 임명된 지상의 신의 대의자는 사상이 그들 사이에 발전됐으며 이는 절대군주제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에 언급했던 그 여러 왕들의 중앙 집권 정책의 어떤 의미를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서강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125페이지에. 자, 여기 보면 이제 필리포 성제였던 누이 9세는 바이와 같이 지방행정관들의 정행을 감독하기 위해서 감찰관을 파견했고요.
감찰관들은 행정과 감독위에 소송 사건을 처리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에게 상급병원에 상수와 권리를 부여했고 이 차원에서 파리에서 고등법원을 설치했죠. 그거와 연결됐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세제를 좀 더 균형 있게 했다. 공정함과 정의로움으로 시민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던 누이는 중세의 가장 이상적인 군주상을 시연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근데 너무 이제 십자군 운동을 하다가 이제 죽게 되고 죽어 나가다 떨어졌죠. 그다음 필립 4세를 볼게요. 이 사람은 중앙집권 체제를 더 공고했고 고등법원을 강화하고 해관을 창설했고 재정 업무를 맡았으며 국왕자문기관은 평의를 설치했다. 이 사람 업적스라고 하면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산부인을 이제 소집을 했다는 거. 예. 그래서 왕권의 지시색과 왕권강을 기획했다. 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다시 건너갈게요. 영국으로. 영국에 보면 이제 대원장이 나와. 대원장. 대원장과 의회 탄생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영국 보면 이제 리처드라는 왕이 있었죠. 네. 리처드 4잠시만 리처드 1세가 있는데, 이 사람은 상남자였지만 정신을 제대로 못했어. 걔도 밖에만 나가두었고 결국에는 이제 불의의 사고 죽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했던 것이 이제 존이에요. 존은 한동안 이제 그 왕이 되기 전에 이제 그 청하고 한번 이제 왕자의 난도 같이 일어나고 일으키고 같이 싸우고 그랬잖아요. 근데 리처드는 좀 약간 상남자였지만 동생 존은 좀 교활하고 음흉해서 잔인한 인물이었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평판이 안 좋은 게 그 아버지가 자기를 지지했는데 아버지를 배신하고 나중에 잘 안 되니까 앞에서 언급한 리처드 붙었잖아요. 예. 배신하고 자 하여튼 또 남의 여자 건들고 막 연상군 같은 인물이었어요. 자 거기에다가 이제 또 뭐냐면 도시의 발달, 무역의 번창, 농산물 시장의 급속한 확장으로 상인과 봉공기족의 수입이 증대되는 걸 본 조남은 국왕의 수익을 증대시키려고 하였다. 자 그러니 이런 정책들은 자연히 반감을 불러일으켰죠. 자 요게 이제 존의 대원장의 어떤 존왕의 반발의 배경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정치를 그래도 잘했으면 그래도 참고 삼았는데 결국에는 존이 대륙에서 모든 상당한 영토를 있었잖아요. 어, 실패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영국 사람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자신 영국인들보다는 대륙을 같이 통치하는 제국 마인드가 가지고 있었어요. 예. 거대 그 영국 잉글랜드 왕국의 그런 뭐냐면 친민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기반이 됐던 것이 프랑스 영토를 갖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 제국 마인드를 완전히 존이 깨줬잖아요. 예. 그러니까 실망을 했겠죠. 그리고 이때 그러니까 또 뭐냐면 또 여러 가지 또 세금도 부과하려고 하니까 이제 참지 못하고 들고 일어난 거야. 예. 그래서 봉건 귀족던 1215년에 무장봉군이 기한 런던을 점령했으며 이때 시민 계급들이 호응했죠. 이런 것들이 좀 다르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봉건 귀족과 시민 계급이 어때요? 대립됐는데 얘네들은 짝짝꿍이 돼버린 거야. 여기 좀 차이 됐죠. 다 누구 때문에? 존왕이 무능하기 때문에. 예. 자, 하여튼 결국에 종도 할 수 없이 이제 윈저 근처인 나니미드에서 귀족 대표 하야고 그들이 제출한 대원장을 승인했어요. 이 마그나 카타를 승인했죠. 자, 요게 이제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04년 문제 나왔고 요번에 21년도 기출문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대원자 대부분은 당시 봉건적 귀족 요구를 일시적 성격 요구사항은 일시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요거는 오늘날까지 근대적 문서가 아니에요. 이건 봉건적 문서예요. 성격 한번 물어봤죠? 예전에 이거는 봉건적 문서로서 이거는 봉건적 계약을 확인시켜 주는 거야. 예전에 봉건적 계약을 확인시켜 주는 데 있어. 왕과 신하 간에 맺은 봉건적 어,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문서다. 근데 이게 나중에 영국의 3대 현정 문서가 됐던 것이 뭐냐? 근대적 성격을 갖고 있던 게 된 게 뭐냐면 거기에 있는 자유인이라는 의미가 예전에는 뭐 귀족이라든지 성직자만 한정됐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죠. 일반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그 영국의
삼대 현정이라고 현장이라고 부를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성문화된 헌법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불문법 국가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판례라든지 어떤 현장이라든지 등등 문서를 가지고 그 판단과 해석하면서 헌법 역할을 하거든요. 그 헌법 역할을 했던 것 중에 중요한 문서가 대헌장이야. 대헌장. 자, 대헌장은 내용을 보면요. 3조에 보면 국왕 직속의 전체 직속 신하의 전원 전체 해 승인 없이 구격 대납금이나 구격 대납금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프랑스나 이런 외부에 파견된 병사들은 자체 병사가 아니라 용병을 고용을 한다 했죠. 그래서 그 용병 비용을 그 제후가 내잖아요. 자, 그래서 전체 승인 없이 그 군역 대납금과 특별 보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는 구조인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본 건 존이 여러 가지 세금을 징수하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규정을 이렇게 못하도록 합의 없이 못하도록 한 거야. 자,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거는 전체 합의를 통해서만 세금을 거둘 수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식으로 해석되냐면 전체 합의 의회의 법을 통해서만 뭐냐면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 예, 이런 내용이. 그 다음에 자유인인, 여기 자유인은 아까 기족과 성직자였죠. 자유인은 적당한 합법적인 절차 없이 구속되거나 투옥되거나 재산을 박탈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자 이게 상당히 영국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자 일단은 전자는 영국 위해가 나중에 영국 위해가 만들어지지만 이제 영국 위해가 나중에 대헌장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항에 따라 재해석한 거죠. 이거는 그래서 영국 위해는 가세에 위한 통제의 기초가 되었고요. 후에 후자는 그 영국과 미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토대이 되었다. 그 당시 자유인들은 전 인구의 절반도 안 되었죠. 뭐 귀족과 그 성직자들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농노가 해방되고 자유인 수가 증가되니까 제39조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성도 증가되었다. 뿐만 아니라 대헌장의 승인은 없어 조는 법에 종속된 당을 인지한 셈이고 그 결과 대헌장은 영국 군주의 제한군주, 그러니까 입헌군주를 언제 상기시키는 말하자면 왕권에 대한 제동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입헌군주제의 초속을 이뤘다. 이렇게 의미를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39조하고 3조와 39조의 후대 영향을 이제 얘기한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석돼 가지고 만약 근대적 의미로 바뀌게 됐냐. 처음에는 봉건적 계약 문서였지만 이것이 시대에 따라서 근대적으로 해석되면서 근대적 의미의 문서가 됐다. 그 입헌군주제 확립이나 그다음에 어, 그 뭐냐면 의회를 통해서만 세금을 부과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의 원칙이 확립되었다. 예. 그래서 이걸 조세 법정주의라고 하죠. 조세는 법에 의해 규정되는 데 따라 걷는 거잖아. 근데 그 법은 어디서 위에가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헨리 3세를 보죠. 헨리 3세는 되게 무능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좀 약간 정신도 이상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하여튼 낭비가 이제 심하고 교황에게도 비굴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귀족들이 들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때 외척이었던 시몽드 몽프로 앞에 이제 시몽드 몽프로와 좀 달라요. 이 사람은 같은 가문 출신이면 다른 사람이야. 자, 하여튼 그 사람의 영도 아래 귀족집에 요구하면서 헨리가 저항하니까 그래서 사로잡아서 수년간 실질적으로 이제 영국을 지배했고요. 근데 이제 귀족 사이의 분열과 대립이 발생하니까 왕자 에드워드가 이 몽프의 군대를 격파하고 그의 당파를 분쇄했죠. 그게 보면 영국과 프랑스는 좀 약간 이상한 게 뭐냐면 그 아들 때 그러니까 유능한 군주가 있으면 그 아들은 되게 무능해요. 벌 볼 일 없어. 예, 존재감이 없는데 그 손자 때 들어가면 상대 또 유능한 사람 등장해. 예, 격세유전인지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에드워드 1세인데 이 사람은 상당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무장호수나 정치가로서 진짜 유능한 사람이야. 근데 유능한 사람들이 이제 뭐냐 문제점이 뭐냐면 자기만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의 말 잘 안 듣죠. 그래서 좀 약간 독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파들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 얘기 안 듣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반발도 많았어요. 이 사람이. 자, 하여튼 그 사람의 이제 업적들 볼게요. 에드워드 1세 업적. 그 앞에 네 단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네 단 중에 약화된 왕권을 회복하고 그 당시 왕권의 강화 정책으로서 국왕의 행정을 분하게 전문화시켰고요.
전문화시킨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봉건 신화로 구성되어 있는 왕실 회의를 국왕 직속의 재무관 내지 법관으로 강화하고 봉건 신화를 제외시키고 얘네들로 채워놨던 거야. 예. 두 번째는 왕실의 재정 업무를 전문화하는 한편,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소송과 관련된 내용인데 민사소송. 이때 민사소송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 문제, 신분 문제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개인 간의 다툼 같은 거죠. 요걸 이제 처리하는 것서 뭐냐면 민소재판소를 뒀어요. 민소재판소. 그리고 민사 형사 관계없이 네 번째는 국왕에게 모든 소송을 처리하는 왕자재판소를 또 설치했어요. 그래서 사법권을 완전히 장악을 했다. 이 사법권 장악과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역대 왕들이 계속 했던 거야. 이걸 더 강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에드워드 1세 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의회가 이제 만들어졌죠. 의회 탄생인데, 자, 의회는 이제 뭐 여러 기원이 나와요. 여기 기원들 보면 위탄회의도 있고, 앵글식스 시대 위탄회의, 노무왕 시기 때 왕실 대의회, 그 다음에 주법정. 자, 이런 것들이 여러 요소와 13대 역사적 상황이 결합돼서 그리고 영국의 의회가 이제 형성이 됐죠. 예. 근데 의회가 이제 처음에는 보통 이제 파라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이렇게 많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야. 처음에 협의라고 불렸다가 나중에는 왕실 대의회. 그러다가 이제 뭐냐면 이렇게 불렸다가요. 나중에 이제 또 시몽드 몽프리 위회가 이제 이렇게 계승이 돼요.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래서 이제 심홍도 몽프 위에를 볼게요. 심홍도 몽프 위에는 그 최초의 의회라고 이제 보고 있죠. 네. 영국에서 최초의 의회라고 보고 있고 앞에 있었던 건 의회 비슷한 것들이고 그 내용을 보면 헨리 3세 투쟁에서 일시로 승리를 거뒀던 몽프가 귀족들이 서로 대립하고 그의 당파로 이탈한 경험을 보자 시민계급과 주기사 그러니까 귀족들을 못 믿으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뭐냐면 참여시켰어. 그래서 시민계급과 주기사의 지지를 얻고자 각주의 2명의 기사와 자치도시 2명의 시민 대표들 귀족과 고위성주에 더불어 소집한 의회를 구성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일종의 신문제 의회죠. 예. 그래갖고 시민계급이고 기사들, 그 다음에 귀족과 고위성직자들. 왜냐 얘네들을 견제시키기 위해서 얘네들 참여시켰던 거죠. 자, 근데 일단 그 한계가 있어요. 예, 요건 구성이고 일단 몽프가 이제 잡혀서 죽은 다음에 이게 해체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구속력이 이제 가진 게 아니야. 이 위의 구성은. 왜냐 이 사람이 왕이 만든 위회가 아니죠. 이거는 그냥 구속력도 없었고 선출된 대표가 반드시 전국적인 것도 아니고 지역적으로 런던에 있는 그런 사람들 몇 명만 구성됐던 거죠. 예, 이런 것들이 한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최초의 의회고 후에 이제 영국의 의회에 어떤 모범이 된 건 아니에요. 네. 모범이 되고 어떤 이제 나중에 영향을 준 거는 어떤 의회냐? 이 모범 의회죠. 그래서 이 모범자가 붙은 거야. 이 모범 의회. 자, 그 모범에는 누가 소집했냐? 앞에서 언급했던 에드워드 1세가 소집을 했죠. 그래서 이제 후에 모범이 되는 의회다. 이렇게 해서 모범 의회라고 붙였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의회 구성이 모범이 되었다고 해서 자, 이 모범 의회는 현대적 의회하고 좀 약간 거리가 멀어요. 약간 뭐냐면 자문회의 정도 성격을 갖고 있어요. 초창기 때 이 모범 의회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요. 에드워드 히스는 대불 전쟁과 스코틀랜드의 프랑스의 제후에 대비 대불 전쟁과 스코틀랜드 프랑스가 손을 맺은 걸 대비하기 위해서 자금 마련을 위해 성주 이상의 귀족 수도원장을 포함한 고위성직자 각 주에 2명씩 기사와 자치도시에서 2명씩 시민대표 선거를 위해서 수집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구성들이 나왔죠. 일종의 신분제 위에서 구성했다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모범의회보다는 뒤에 2년 후에 이제 소집된 의회가 있어요. 네. 1297년에. 이게 무슨 의회인지는 여기 안 나와 있네요. 찾아도 없고. 하여튼 그 의회에서 이제 에드워드는 위에 승인 없이 가세 부과한 것에 대해서 이회는 귀족 그 상인과 귀족들이 정했고 다음에 의회 지도자는 의회 가세권 승인을 강조한 데 비롯된 것이다. 예. 그래서 가세 승인권을 이제 강조했다. 뭐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여튼 에드워드 1세가 이제 소집한 의회는 이제 전반적인 특징들이 쭉 나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가세 문제 외에도
국사를 논하고 법률도 제정했으며 지방사정을 밝은 대표나 도시들이 제정 각종 행정과 보통법에 처리하지 못한 문제를 처리했다. 이들의 의회 특징들이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하급기조 기사와 그 당시 또 도시 중산계급부가 나란히 차지했던 것에서 이게 제가 잘못했네. 여기가 역할이고 그다음에 근데 주의할 것은 여기 처리했다고 해서 그 뭐냐면 입법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입법권을 가진 게 아니라 요걸 보고 검토했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 입법권 나중에 가지게 된 거고 여기까지 아까처럼 말했던 자문회의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뭐 법률을 제정했다고 해도 이런 법률들이 실효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뭐 입법권, 사법권을 처리하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법권의 입법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요건 제정만 했고 그냥 이렇게 이제 처리하면서 자문을 해줬다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 요거는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 역할이고 여기에서부터 해갖고 이제 의미가 있죠. 이건 그 에드워드 1세가 만든 모범의회를 비롯한 의회의 특징은 이제 의미는 하급 기준인 기사와 도시 중상의 대표가 나란히 같이 참여 자리를 같이 했다는 점에서 사실 영국 의회가 프랑스 3부와 다른 특이한 점으로 후에 매우 강력한 존재가 하원의 추정을 가능했다. 아마 이제 그 당시 영국의 3부에는 따로따로 앉았나 봐요. 이렇게 신분별로. 예.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영국 의회는 그냥 지금의 의회처럼 이렇게 해서 신분 없이 같이 앉았나 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후에 하원 추천. 하원은 주로 이제 시민 계급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의원이죠. 에드워드 3세 때 이제 만들어진 건데 하여튼 그 에드워드 1세의 의회는 아직도 유동적이고 의회가 더 확고한 형태를 취한 것은 후에 이었다. 예.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에드워드 1세는 이 밖에 웨일즈 지방을 정복하고요. 그 다음에 웨일즈는 어떤 지역이냐면 영국이 있으면 영국이 근데 여기가 스코틀랜드고 여기가 잉글랜드고 여기 웨일즈죠. 여기 잉글랜드는 앵글 섹슨 친왕국이 만들어졌고 앵글 섹슨족이 있었던 거고 여기 이제 쫓겨났던 켈트인도 있었어. 이 켈트인들이 여러 소왕국들로 만들어져 있었거든요. 구성됐는데 여기를 이제 뭐냐면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절차를 만들었죠. 왕세자는 꼭 뭐냐면 어디 웨일즈에서 즉위하는 거야. 프린스 오브 웨일즈라는 표현이 왕세자 표현이 여기에 나온 거야. 왜냐면 이 지역을 확실하게 확고하게 상징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런 절차를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국왕의 통치에 편입을 시켰고 이 스코틀랜드 갈등이 있는데 스코틀랜드를 굴복을 시키려고 했으나 그 당시 영국 귀족 출신이었던 로버트 브루스가 중시한 스코틀랜드 왕정화 저항에 부딪혀 실패하고 스코틀랜드 독립은 유지했다.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독립에 관련된 내용이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교과서에. 영화로 만들어졌죠. 영화. 여기 뭐 패트리어트 배경이라는데 누가 썼는지 그건 아니고 이거는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브레이브 하트. 보신 분도 있을 거야. 멜 깁슨이 나왔죠. 멜 깁슨이. 예. 아마 패트리어트는 요거는 다른 영화예요. 이거는 그 미국의 독립전쟁을 소재로 한 거거든요. 네. 패트리어트가 그 인디언이 가지고 있는 선도끼리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미사일 이름이지만 요게 멜 깁슨이 같이 나왔어요. 요때 요거 멜 깁슨이 출연했기 때문에 아마 헷갈려서 여기 쓰신 것 같아.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멜 깁슨이 출연하는데 그 멜 깁슨이 맡은 역이 누구냐면 월리엄 월레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예. 이거 교과서에도 나온 인물인데 원래 이 월레스라는 인물이 뭐냐면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 독립 전쟁을 주도했어요. 이 사람이. 예. 그래갖고 이제 폴커트 전투 있죠. 영화 보시면 여기 영화 보면 그 스코틀랜드인이 장창을 이제 이렇게 딱 나열돼 있고 기마병들 있죠. 영국의 그 잉글랜드 기마병을 막는 장면이다. 장창을 들면서 그때 이제 그 월레스가 프리덤 하고 외치잖아요. 예. 자,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실제 이 폴코트 전투에서 월레스는 잡혀서 죽어요. 패배가 죽고 그리고 여기 있는 로버트 브루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영국 귀족 출신이라는 거는 한데 이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제 스코트 출신이야. 스코트인이야. 스코트인은 뭐냐면 요네들이 앵글 섹슨 쪽에 쳐도니까 요 켈튼족이 이쪽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가 이 켈튼족을 이제 그 당시 이제 있었는데 이 켈튼족하고
그 당시 살았던 스코틀랜드에 살았던 스코트인들이 결합을 해. 그래갖고 이제 스코틀랜드라고 하죠. 거의 캡틴 중 피트족이라고 하죠. 또 다른 말로. 예. 자, 하여튼 이 스코트인디야. 예. 근데 이 사람은 그 당시 월레스가 이제 막 독립투쟁을 할 때 그 뭐냐면 스코틀랜드 배신하고 이 사람 스코틀랜드지만 영국 편에 들었던 사람이야. 영국 편에 들었던 귀족이에요. 스코트 출신 귀족이었는데 이 그 폴고트 전투 이후에 이제 여기에서 그 한때 이제 뭐냐 영국이 잉글랜드 점령했거든요. 잉글랜드가 이제 그 스코틀랜드 점령했어요. 폴고트 전투. 그때 영국의 치하에 이제 고통을 받는 걸 보고 다시 각성을 해갖고 뭐냐면 독립운동 주도해서 나중에 독립을 쟁취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독립운동을 쟁취했고 바노버 전투인가 해서 이제 큰 승리를 했죠. 바노버 전투에. 그리고 나중에 에드워드 3세하고 이제 뭐냐면 샘푼트 조약을 맺어갖고 스코틀랜드 독립을 약속을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뭐냐면 처음에 친일파였다가 우리나라 생각을 달리해갖고 이제 뭐냐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 귀족 출신은 아니고 스코트인으로서 스코틀랜드 귀족이에요. 이 사람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스코틀랜드가 독립을 유지했다. 뭐 중요한 건 아닌데 그, 그 교과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좀 얘기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세 문화 부분을 볼게요. 중세 문화. 자, 중세 문화 부분은 좀 쉬었다 할까요? 이 부분은요. 예. 자, 지금 45분인데 3시 시작했습니다.